자, 군역법 개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군역법에서는 군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군역은 인을 기준으로 한 거야. 인. 그러니까 정남을 기준으로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이제 뭐냐면 군역이죠. 군역. 왜냐면 이제 다른 전세라든지 그다음 호포라든지 대동법이라든지 공납물 이런 것들은 되게 호나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 어느 날 말하면 삼성집 재벌 아들이나 일반 아들 그 평민집 아들이나 다 똑같이 군대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대 안 가는 재벌집 아들은 안 가죠. 하여튼 그 자기가 모든 사람이 빈부에 상관없이 똑같이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표도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제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 군역법이다. 아니 군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군역과 관련된 것이 군역법인데 실시 배경을 보면요. 양난 이후에 이제 오군역 체제가 성립되고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양인 농민들에게 대부분 납포군으로 변했고 이에 국가는 군포의 양을 양이 1명당 2피씩 정했죠. 이 군적 수포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하지만 도움은 되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되는데 당시 정부는 전국의 군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마을 단위로 미리 양인의 장병수가 받아들여 군포양을 정해놓는데 마을 단위로 정해놓고 그걸 전국 단위로 환산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군총제라고 해요. 군총제. 총액제 중에 하나가 군총제죠. 네, 군포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야. 이 군총제는 조선 후기 때부터 실시된 건 아니고요. 이미 조선 전기 때부터 했던 거예요. 이거 조선 전기 때부터. 네.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군포를 징수하는 군총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전의 부족으로 군포의 보충이 불가능해지면 수령도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족징, 인징, 그다음에 한구천청, 그다음에 백골진포, 강령체 같은 것들을 했다 등등인데 뭐 족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포 부담자가 도망갈 경우에 친척들에게 군포를 징수하고요. 인진 같은 경우에는 이웃집에게 부과를 하고 연대 책임을 하는 거죠. 한구청정은 이제 그 16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이제 군포를 징수하고 뭐 백골징포 같은 경우 죽은 사람에게 또 군포를 징수하고 등등인데 이런 국력 폐단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게 이제 물론 이제 그 한국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역교동과 관련돼 갖고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객관식 기출 문제. 제가 이번에 저 역교동 관련된 기출 문제 풀 때 거기 한번 보셨죠? 또 징수기간도 통일되지 않아서 중앙의 오군영, 중앙정부 기관을 물론 지방의 감형, 병영까지 독자적으로 군포 징수를 해 한 사람이 여러 번 그 2중, 3중으로 징수를 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양반들은 또 군포를 내지 않죠. 여러 가지 직역이나 명목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층 양인들이 호조를 고쳐서 공명표를 사서 양방 신분을 얻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역 부담을 벗어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났던 그 군역 부담을 다시 농민들에게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다 전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숙종 때부터 양형 봉통론이 일어났어요. 예. 이게 오타네요. 자, 양형 봉통론은 뭐냐면 양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예요. 예. 그 양형은 양인의 역이죠. 병통이라는 것은 형평과 경우에 따라서 이를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을 병통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양인들의 그 군역의 문제점을 좀 약간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그 논의들이 숙종 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숙종 때 양역 이정청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양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총 군사를 감소시켜. 이 군사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군총 횟수를 줄이는 거야. 보통 군총제를 실시했잖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군총 횟수를 많이 잡아놓으니까 한 사람당 부과되는 그 군포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1년에 2필을 확정시키고요. 실제 입번하지 않는 수군으로부터 군포를 거두고 한규 교생 가운데 매년 치러진 낙강생들 있죠. 이 낙강생들에게 군포를 징수할 것을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형 이정천이 이제 했는데 요게 뭐 제대로 뭐 실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기구가 좀 하다가 운영되다가 폐쇄가 됐어. 그래서 비변사도 이제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아. 여기서는. 자, 하여튼 이는 있고 이정법이 있어. 이정법. 이정법은 뭐냐면 이자가 이게 마을 이자거든요. 예, 마을 이정. 마을 단위로 해갖고 공동 책임자를 정한 거야. 그래갖고 마을 단위로 이렇게 그 군포를 정해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마을 단위로 이 군포를 채워가지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그 군포의 양을 마을 단위 정해서 공동 납부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 총액제하고 공동 납부제하고 보시면 돼요. 예. 총액제. 그래서 총액제 공동 납부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총액제 일부죠. 마을 이렇게 해서 국가가 총액을 이렇게 각 도별로 넘기면 도에서 군과 현으로 넘기고 군과 현에서 니가 있으니까 그 니에 배당을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니에서 이제 연대 책임을 거야 공동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정법인데 자 이정법을 하다 보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양반이라든지 이런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네. 향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군포를 안 내게 돼 있어요. 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데 공동납을 해갖고 마을 공동체로 할당을 시켜버리면 연대 책임을 하면 당연히 군역에 면제받던 양반도 주민도 공공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부의 목표는 국가가 일정 군청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조선후기 때 실시된 공동납제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결과에 보면 유학 직역이 폭증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길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 중요한 건 아닌데 유학 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학호 있죠. 유학호라는 것은 이제 그 초에 붙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유학호 해갖고 조선후기 때는 그들에게 이제 번역을 해줬거든요. 그 얘네들은 군포를 징수를 안 하는 거야 원칙상.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이정법상은 양반이나 주민이나 직역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어떻게든 뭐냐면 공동납제에 묶어가지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폭증한 성상이 없죠. 근데 이게 왜 한길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 인재헌법 실시하고 요구하고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모르겠어. 네, 이걸요. 왜냐면 한기라는 자체가 이거는 그냥 뭐냐면 학계의 그냥 경향성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학계의 학문적인 경향이나 발표 그 내용들 정리한 거예요. 학계.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을 하나 책에 묶어놨기 때문에 빠진 내용들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정법 실시했다는 어떤 하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왜 의견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그 뭐냐면 논문까지 찾을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다양견해 중 하나 중에 이정표의 영향 중에 하나인 걸 적어놓는데 물론 관련된 논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어놨겠죠. 근데 굳이 학계의 통론적인 어떤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이제 알려고 알 필요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정표 자체가 시험 문제 그렇게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이걸 왜 가지고 뒤에서 막 따지고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정표보다는 그 밑에 양형평 등이 더 중요해요. 예. 근데 요거 가지고 막 신경 써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장수생들이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한기를 읽지 않는 게 한기 좋은 책이죠. 예. 근데 최근 추세하고 안 맞아. 한국사 길라잡이 그 장수생 길라잡이 한정이. 예. 그 읽지 않는 게 좋은데 계속 그걸 읽더라고. 그 시간에 교과서나 뭐냐면 통론이나 한번 더 보세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여기는 뭐 이상한 견해들까지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지금 추세하고는 안 맞는다. 팩트 중심의 어떤 추세하고는 예전에 그 뭐 견해 쓰어볼 때 뭐뭐 론 시리즈 이럴 때는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요즘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10년 이후부터는 그 한길에서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푸셈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통론 정도 열심히 보세요. 이 정도 세 축만. 네. 특히 교과서 통론을 중심으로 하면 8, 90% 맞춰요. 꼭 항상 10%, 20% 그것만 신경 쓴 사람들이 이상한 심화 서적까지 다 끌고 와서 보는데 그거 본다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암기한 것도 아니죠. 기억도 못하고. 예.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그래서 하여튼 이 이정표 관련돼서 이정표 관련돼서 한길 나와 있는 그 내용 영향 자체가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예. 그리고 한길 보면 좀 약간 틀린 것도 있어. 학계 통론하고 좀 도주법 내용도 좀 약간 이상하게 서술돼 있고 그런 건데 뭐 하여튼 넘어갈게요.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양형법 특론 보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양형법 특론하고 그 뒤에 이제 군역법 있죠. 요거는 이제 기출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그래서 보면 자, 그 양형법 특론은 크게 대병통하고 소묘통에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대병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양인들에게만 군역이 부과된 그런 신분병적인 어떤 신분 병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던 양역제 자체를 철폐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양반 사족 중에도 숲을 하자, 군포를 걷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인 어떤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 대병통이에요. 그래서 양인 농민뿐만 아니라 양반 측에도 군역세를 부과하자. 신분제를 부정했다는 거죠. 근본적인 개혁이죠. 이 근본적인 개혁.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나요. 그래서 요 논의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이게 교과서에도 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호포론 같은 경우에 보면 가오 단위로 해서 양반들이 징표하는 거야. 예. 호 기준이 호포론. 근데 이제 요걸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은 양반들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죠. 양반들 입장일 때는 자기들도 걷는 거야. 인을 기준으로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 양반이든 평민호든 노비호든 다 똑같이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양반들도 군부를 징수하니까 당연히 양반들이 반발을 불었죠. 그때 내걸던 게 성리학적 명분론이야. 어떻게 창것들과 똑같이 평민들과 똑같이 포함낼 수 있냐? 우리 못 내겠다. 이렇게 이제 배째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거죠. 네, 조선후기 때는 양반이 군포를 안 내는 것이 양반 신분의 그 당시 어떤 징표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 신분제가 무너진다 등등 해가지고 되게 반대를 하니까 영조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 양반이었으면 내가 자진해서 포를 납부하겠다. 뭐 해서 양반들 비판했지만 영조도 그걸 밀어붙일 수 없었죠. 왜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양반들이 나라네요. 아무리 영조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양반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영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포론이 있어. 유포론이. 그래서 유포론은 이제 뭐냐면 그, 그 한량들에게 지방 한량들에게 걷는 거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한량들은 유한양정이라고 이제 징수를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지방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한량들에게 걷는다 이렇게 하죠. 원래 한량이라는 것은 고려 후기 때나 조선 초기 때는 유황풍간직을 이제 한량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벌일 없이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을 한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방에서 어, 지방에서 신부는 양민인데 양반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이제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양미니까. 얘네 세금을 걷자. 근데 그 자기 뭐 족보를 속이든지 하여튼 뭐 양반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 당시 양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돈이 많아. 그 지역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빠지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뭘 줘요? 예.
선무 공간이라는 것을 주죠. 그래서 선무 공간이라는 간직을 주고 대신에 일부 상류층 그 사람들 양반층이면서 양반 행사를 하거나 지방 토색들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그 이런 사람들에게 선무 공간포를 주면서 포를 걷죠. 이게 나중에 선무 공간포야. 일필을 걷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육포도는 지방에서 놀고 먹으면서 양반인처럼 행동하는 또는 상층 양민들 이런 등등에게 한량들에게 선무 공간이라는 나중에 그걸 주면서 공간직을 주면서 1피씩 걷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선무 공간포에 반영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포도는 인정이 아닌 정결에게 포를 징수하자. 근데 이미 이제 그 토지에 많은 세금들이 많이 이제 걷잖아요. 도교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무슨 세금을 또 걷냐 이런 게 있고, 자 구전로는 매인당, 인당 돈을 징수하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비와 주인들 쌍것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것도 신분제 논리를 갖고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런 호포론, 유포론, 결포론, 구전론 이 등등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공전제가 있어요. 공전제. 공동제는 농병일치제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군전제처럼 모든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해서 진노조를 그러니까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주는 폐지하고 이걸 다 국가가 뭐냐면 소유해서 나눠준 다음에 그 대가로 뭐냐면 군대를 모집하자. 그러니까 예전에 당나라처럼 군전을 하고 나서 부병을 하자 이런 논리인데, 근데 이 공전제는 소유권을 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 엎죠. 지지층의 반대로 실패를 했고, 그래도 이 대병통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지주전이라든지 신분제를 이제 뭐냐면 부정하고 하는 정책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뭐냐면 비판을 많이 받았다. 다만 여기에서 유포론이나 이 결포론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역법 때 이제 뭐냐면 결포론 결작 징수도 반영이 됐고, 그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미국 2두 또는 돈을 납부할 때는 5전을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포도는 선무 공간포도 반영이 됐죠. 그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일부 상류층들 양반이 아니면서 양반척 행사하고 그냥 은근슬쩍 빠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무 공간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돈을 받아먹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소병통은 뭐냐면 신분제든지 토지제도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이제 양역파담의 원인이 양전의 부족과 양역제 불합리한 운영 때문에 그렇다. 부족과 그 다음에 양역제 불합리한 운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해서 피업자 상추에서 양정을 늘리고요. 군액을 이제 필요 없는 이제 군대 수를 줄이고 간직을 없애면서 군액 그 군축을 하고 간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감축하자 뭐 등등을 한 거야. 그래서 피업자 색출, 역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찾아내고 군군의 혁파, 군대 수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낙강생들. 그래서 교생 같은 경우에 한교의 교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역에 되는데 얘들 면제받거든 지역 때문에. 근데 시험에 떨어진 낙강생들에게 군역을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신역 부담액을 감소시키자. 간포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안 나오지만 삼호석 같은 걸 금지하자 했어요. 그 삼호석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정해놓은 총액 외에도 걷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 간화에서 이제 지방 재정 확충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걷는 그 징수한 군포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호석이라는데 등등 해갖고 이게 소봉통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냈냐면 일단은 소봉통의 간필론 있죠. 이 간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했죠. 그래서 이 간필론을 해갖고 1년에 2필을 1필로 감해주고요. 네. 그리고 보완적으로 이제 아까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유포론이나 결포론 같은 걸 좀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간필론을 바탕으로 해서 유포론이나 결포론을 가미한 거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1년에 2필을 바쳤던 군포들 1필로 축소하고요. 지역 단위 총익제를 운영했다. 지역 단위 총익제는 건 뭐냐면 종전에는 그 전국 단위 총익제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 갖고 그 성인 남자 수를 군포를 납부하는 1,000만 명을 이렇게 정해요. 예, 총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는 이제 각 군이 있죠. 군에 이제 할당을 시켜, 아니, 도에 할당을 시켜. 예. 그래서 있고 예를 들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한 300만이다 이렇게 할당시키면 그러면 전라도 감사가 또 밑에 있는 군연에 할당을 시켜요. 9년에 그 할당받은 이제 뭐냐면 애들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냐면 할당을 채워야 돼. 뭐 예를 들어 전라도 정읍군 같은 경우에는 300만 개에서 뭐 20만 개를 받았다면 20만 명을 이제 그 군풀 할당하면 그 20만 명이 성인 남자를 할당받았으면 총 뭐 40만 필 되겠죠. 예.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고 40만 필 어떻게든 할당을 해갖고 감사한테 바치고 감사가 또 중앙에 바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야.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까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거죠. 예. 그 지역에서 뭐냐 성인 남자가 많을 수도 있고 할당량보다 또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갖고 이거 이제 좀 지역 사정을 고려해갖고 총액제를 실시하자 해서 지역 단위의 총액제를 실시해요. 지역 단위 총액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양역 실총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군과 현의 인구를 조사해. 예.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요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지역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수를 정해요. 예. 그럼 여기 약간 이제 그 전국 단위 할당제 좀 뭐냐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게 주의할 거는 의무 단위 할당수만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뭐냐면 지방간이 알아서 하는 거야. 지방간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여기에 각 군현에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그래서 고부군에서 뭐 할당이 뭐 그 5만 명이다. 5만 명이죠. 5만 명을 이제 하면 의무 단위 그러니까 5만 명하고 5만 명 정해놓고 의무 할당량을 2만 명으로 딱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2만 명만 할당을 하면 나머지 3만 명은 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더 할당할 수도 있고 뭐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2만 명 할당하고 만약에 인구수가 늘어났다면 더 할당할 수 있는 거고 인구수가 줄면 그냥 할당 안 하면 돼요. 그냥 이게 그래서 최대한 그 지방의 어떤 군수들이 뭐냐면 선택권을 줬다. 지방 실정에 맞게 의무 할당량만 채워놓으면 나머지 할당량 수는 지방의 어떤 그 뭐냐면 어, 군 지방의 수용되게 맡겼다는 게 특징이 있어. 예전처럼 무조건 지역사정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 할당보다는 할당액을 최소화시켜갖고 정해놓고 그것만 할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자기들이 할당하고 싶으면 할당하고 아니면 할당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야 2만 명만 할당하고 이제 3만 명은 알아서 자기가 하다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3만 명은 이제 자율성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 수령들이 그 3만 명 안에서 뭐냐면 더 걷어갖고 중앙이 납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3만 명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더 걷어. 그래갖고 3호석을 걷는 거죠. 그 더 뭐냐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원래는 지방의 어떤 군연의 어떤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가 나중에는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수령들이 뭐냐면 그 활동량에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걷어갖고 개인적으로 착봉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 걷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군역회담의 또 원인이 돼요. 예. 좋은 의도에서 실시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거죠. 하여튼 지역 단위의 총액제를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포 간필을 했으니까 당연히 1년 간필했으니까 이게 세액이 줄기죠. 그러면 세액이 줄 만큼 세원을 넓혀갖고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출을 줄여가지고 거나 아니면 세원을 확대시켜갖고 이제 하는데 일단은 이제 세원을 이제 확대시키는 방법은 선무 공간포나
어염선세, 결작, 응결 이런 것들 군역청에서 관할을 해. 예. 그래갖고 이제 선무공관포는 아까처럼 말했지만 놀고 먹는 그 양반 상류층에 양인 상류층에게 주는 것이 선무공관포고요. 그 다음에 어염선세는 원래는 왕실 재정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국고수입으로 전환을 했고 결작 같은 경우에는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국 2도를 주죠. 그리고 이제 이걸 도능한 사람은 오전이 되죠. 오전. 그런 식으로 걷고 응여 결세는 이제 뭐냐면 응결이라고 하죠. 응여 결세는 응결이라고 주는데 응결은 이제 지방 관리들이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긴 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토지를 공식 재정으로 등록을 한 거야.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서.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급대 재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급대 재정은 요거는 세액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원을 넓히는 방식이고 그래서 부족한 세액을 1필을 채우는 방식이고요. 이건 지출을 줄이는 거야. 지출을. 이 지출을 감액은. 그래서 감액이라는 것은 군무를 합치시키고 군사비를 절약하는 데 감액을 있고 군대 수를 줄이는 거죠. 이 얘기라는 것은 선해청과 지방관청의 경비 일부를 군용청으로 이관시키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정부 내 재정을 A에 썼던 그 부분을 B에다 쓰는 방식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대 재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원을 늘리는 방식이 있고 이건 재정을 축소하거나 재정을 이관시키는 방법을 했다. 네. 군대 수를 줄여서 재정을 줄이거나 다른 재정을 끌어다가 군방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교과서에서는 요거보다는 요거 있죠? 요것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결작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거지만 구한말 화폐 정책 그 부세 정책하고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은여결세도 여기 이제 앞에 그러니까 은결이라고 하죠 줄여서 탈세 전 지방관이 사용을 했던 은결수를 차단해서 적용한 것이다. 자, 군요법의 결과를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징수하고 왕시에서 어염성세를 빼놓고 양의 상층에게 수포하면서 일반 농민의 군포 부담이 크게 줄었고 따라서 군요법 시행 직후에는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져 농민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졌다. 자, 그리고 국가 수익이 줄지 않으면서도 군역 부담을 줄였다. 그러니까 이제 군액은 줄여서도 세원을 넓혀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세의 수익을 줄이거나 이관시켜서 그걸 해결했죠. 그래서 양인이나 상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 평준화됐고 문제점은 뭐냐면 원래 결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주가 내야 되잖아. 근데 실제 소장 농민들에게 부과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들이 그 결장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원래 지주가 내야 될 것을 어디에 넣느냐? 농민들이 다 부과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전세를 지주가 내야 되죠. 근데 안 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대동미도 원래는 지주가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결장미도 뭐냐면 지주가 내는데 안 내. 다 이게 소장농민들이 부과되는 거야. 원래 지주가 내.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정결세라고 하거든요. 네. 결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정결세를 다 소농민들, 그 소장님들이 부과됐다. 그래서 농민 부담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1년에 1필이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농민 부담이 더 부과됐다. 왜냐하면 양정수를 높게 책정한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이게 군 단위의 총익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전국 단위의 총익제가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양역 실종을 바탕으로 해서 의무 할당량만 채우면 최소 의무 할당량만 채우면 나머지 알파 부분은 그 뭐냐면 지방간이 더 거둘 수도 있고 안 거둘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지방간이 오면서 이제 더 걷는단 말이야. 그래놓고는 걷는데 또 할당량 그 지방간 자장 외에 또 걷어요. 플러스 알파가 또 걷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지방간이 와서 깎아주거나 안 걷어야 되는데 의무 할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다 걷고 또 정부에서
허용된 범위 외에도 더 걷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역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년에 1필이지만 실제로 이 양역수를 맞추기 위해서 2필, 3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군포가 반으로 감해졌지만 실제로 군포의 근본적인 신분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역 대상자의 피해 경상이 여전히 강해졌고, 그래서 군역 대상자는 뭐 양반이 되거나 합법적 비합법적인 방법 양반이 돼갖고 그 군역을 면제받는 그런 형상들이 나왔죠. 그다음 총액제 운행으로 도망자, 사망자, 군포가 다른 양이들이 첨가되면서 공동납자에서 군포의 간필 정책을 시효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총액제 자체가 군 단위화가 되면서 이제는 더 많이 걷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관청은 각종 무명 잡세 시설 부족분을 또 보충했고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별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역법은. 그 다음에 한국제도를 볼게요. 한국제도. 이 한국제도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선전기 때 잠깐 언급된 부분도 있어요. 예, 요거. 원래 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춘대 추납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죠. 이거부터 설명했네. 이게 큰 개념이니까. 한국은 진대와 진제가 있어요. 진제는 그냥 무료로 그냥 일시적으로 나눠주는 거고, 진대라는 것은 이제 춘궁기 때 그 곡식을 빌려주는 거죠. 예. 춘대 추남 이런 제도는 이제 그 고군 시대 때부터 있었죠. 그리고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서 조선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일종의 부세잖아요. 세금이죠. 이걸 뭐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도 마찬가지야. 일종의 좋은 제도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왜곡이 돼갖고 세금화돼 버린 거야. 원래는 진대를 거둘 때 이자가 없어요. 이자를 걷지 못하고 했는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자연 감축비, 그다음 수송비, 그다음에 뭐 운송료 등등, 그래갖고 자연 소모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럴 땐 수수료 같은 거 있죠. 아전대 수수료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수수 걷어 이게 실제로 이자가 되는 거죠. 그 이자가 일종의 뭐냐면 일부가 부세가 되는 거야. 중앙재정 귀속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중앙재정에 국비갈 때마다 그 이자를 막 뭐냐면 그 중앙 그 지방의 이자를 막 중앙 이자도 중앙의 부세로 옮기니까 지방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경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 금리가 다 중앙 올라가니까 그 부족분을 또 채우기 위해서 뭐냐면 또 가점 주려고 그러면서 한국의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 거야. 예. 그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부세화 과정을 좀 볼게요. 원래는 이제 그 이자를 안 걷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자연소금이나 뭐 수수료나 등등 해가지고 실제로 이자를 걷게 되죠. 예. 그 이자 자체가 그 뭐냐면 일종의 이제 세금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게 원래 10%지만 실제 더 걷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금들은 지방재정이나 중앙재정에서 쓰게 되는데 근데 16세기 때부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뭐냐면 중앙제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때 이제 법이 일본 모해록이에요. 그래서 일본 모해록은 예전에 얘기를 했을 거야.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자의 10분의 1조가 10분의 1이 호조에 해독되는 거야. 호조에 해독이라는 것은 호조 회계에 편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10% 정도가 이자의 10% 정도가 들어가고 이건 중앙재정으로 들어가고 90% 이자의 90%는 지방재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조 때 들어가면 청사신의 어떤 접대비 목록으로 원래는 10분의 1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3분의 1이 10분의 3이 호조로 들어가. 그러면 이제 30%가 이제 중앙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서 70% 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비중이 원래는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3분의 1 정도 됐는데 나중에 점점 중앙 비중이 더 높아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중앙재정의 주요 세원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중앙의 어떤 세원이 더 높아지면서 한국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방에 쓰는 그 이자 비율은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대동미처럼 똑같은 문제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방의 가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목을 또 뜯어내는 거야. 예. 한국의 문제점이 이제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의 부세화가 이제 점점 심화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각 가청이 각각색의 이제 한국을 운영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경비를 적절하게 보조해야 되고 점차 부세 성격을 지니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폐단이 등장하는데 요 폐단들 보면 단청대 해마다 일정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농민들이 한국을 강제로 대화하는 원래 필요 없는데도 강제로 주는 거죠. 이 늑대라고 해요. 한국을 분급하지 않고 이자만 하도록 하고 기록상에는 분급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 분급하지 않고 이자만 이렇게 수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밤류 반분의 원칙을 어기고 전량을 분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민을 다 분급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50%만 이제 분급하고 50% 창고에 보관해도 되는데 그런 거 원칙을 상관없이 돈이 되니까 다 분급을 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런 폐단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당 미소 한국량은 많은데 그걸 받은 이제 뭐냐면 그 민들의 수는 적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민들은 한국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한국을 받아가지고 또 의무적으로 이자를 내고 부세를 내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이 이제 폐지 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해결해서 파항 기결이 돼갖고 이제 3년의 밀란이 나니까 예전에 뒤에 제가 설명할 텐데 그때 이제 한국을 폐하고 어디에 토지 결수에 부과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결당 2냥씩 징수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밀란이 잠재해지니까 원상태 복구돼. 예.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다가 나중에 이제 사창제 실시하죠. 고종 때. 그래갖고 여전히 구율기능보다 기존의 한국제 유지 강한 내용이 주요인데 이거는 사창제 실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대원군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그 앞부분에 제가 사창 그 한국 관련된 내용을 좀 했어요. 이거 좀 설명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죠. 19세기 삼정의 문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그 이전에 이제 도교화 과정을 좀 얘기할게요. 도교는 이제 뭐냐면 세금을 어디에 걷는 거죠? 토지에 걷는 거죠. 토지. 그래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걷는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진행된 게 아니라 조선후기 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원래는 원래 토지 세금을 이제 보면 전세 이 원래 전세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칙상.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역이라든지 공납도 대동세가 대동포 시시하면서 토지를 걷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군포 있죠. 군포도 일부는 토지를 걷죠. 앞에서 이제 결장비 같은 것들. 이렇게 전세나 요역이나 공납이나 군포나 이렇게 정식 세금이 토지에 부과되는 것을 있는데 이걸 점납세라고 해요. 정결세라고 하죠. 정결세. 예. 정결세. 자, 정결세라고 하고 거기다 또 토지에 뭘 걷냐면 총액제가 실시되죠. 각종 총액제가 실시되나. 군포, 한총제, 비총제 등등. 여기에서 총액제 모자른 부분 있죠. 요 모자른 부분을 어디에 부과하냐면 토지에 또 부과해. 그래갖고 이런 기존의 정결세와 그다음에 이 총액제 실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토지에 부과된 부분까지 합쳐서 그 당시 뭐냐면 도교이라고 하는데 이게 토지가 이게 합쳐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 정결세가 토지 부과된 총액제 부약한 부분을 부과한 토지세 부과된 것을 누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내야 되냐면 지주가 내야 되죠. 이런 것들은 토지 가지고. 근데 실제로 시간이면 지주가 안 내고 전호도이 내요. 네. 그래서 정결세와 토지에 부과된 그 부족한 부분 있죠. 이거를 지주가 아니라 전호도이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결가라죠. 결가. 결가인데 그 당시 결가의 의미가 뭐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토지 1결당 돈으로 계산되는 가격을 결가라고 해요. 토지 1결당. 그 당시 급납화가 이제 진행된 거니까. 예. 그래서 결당 계산해서 화폐로 납부하는 방식을 결가다. 화폐납이고 일시납이다. 이걸 누가 부담하냐면 원래는 지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지주가 부담하지 않고 밑에 있는 소장농에게 전가되면서 소장농이 부과된다는 거죠. 이 결가라는 개념은 19세기 때 나왔어요. 19세기 때. 예. 이거는 토지의 도교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자, 요 개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예전에 그 뭐냐면 구한말 관련돼서 어디야? 동학농민 운동 관련된 데서 나왔어요. 결가라는 개념.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종전의 전세, 요역, 군포 등등 해갖고 걷던 토지에 걷는 정결세와 그다음에 총액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토지에 또 걷는데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결가라고 하고 결가는 이것을 이제 결당 1결당 합을 계산할 때 결가를 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실제로 이게 결가를 납부한 사람은 지주가 아니라 소장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토지를 거두면 정부 입장일 때 되게 편해. 예. 왜냐하면 사람이든 뭐 이렇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 인을 기준하면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토지는 도망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세원이 확보될 수 있고 부세 징수의 편리함, 그 다음에 등등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가 도망가더라도 어차피 토지는 도망가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내면 되는 거죠. 부세 부담층이 감소 등등등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 등등 그 편하지만 이게 또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총액제 형태로 벌다는 세금 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이후에 총액제를 걷다 보면 이게 도교화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양반 지주의 특권을 박탈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군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양반들이 안 내야 되잖아. 근데 총액제라면 어떻게 공동납액 연결되거나 총액에 연결돼 갖고 내야 된단 말이에요. 토지도 결자금 내야 되고. 그래서 신분제적인 어떤 그 조세 제도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중세적 수치 제도 약화될 수 있죠. 근데 폐단은 뭐냐면 일단 그것을 원래는 지주가 내야 되는데 농민들 일반 소상농민들이 부과되죠. 결가가 급증돼서 농민들이 큰 부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용과 이서가 중간 이익의 노릇 사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결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토지에 부과된 총액제에 부과된 부족분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 식으로 계산해 갖고 더 자기가 착공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세금을 그 당시 그 쌀로 내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더 뻥튀어 가지고 뭐냐면 한상비를 이제 뭐냐면 환산하는 과정에서 높게 평가해 갖고 쌀값을 높게 평가해 갖고 더 띄어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간청의 경비나 군포의 한국의 포원분들을 처리하는 데 있는데 포원이라는 것은 그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죠. 간청의 경비나 군포의 한국의 포원분들 부족한 부분들 여기에 도교화시키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 그래갖고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 긍정적인 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금을 토지의 기준으로 해갖고 내기 때문에 인이 아니라 토지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에서 재산 소유가 따라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양반도 그에 따라서 군포도 납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은 정부가 이제 간청이라든지 군포 한국 같은 부족분들을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해 갖고 띄어먹은 돈들을 이렇게 이제 독일이나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가 금중에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한 거야 여기. 그래서 요거 설명한 거고 여기부터 설명하죠. 이제 삼정의 문란인데 19세기 때 삼정의 문란이 극대화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밀란이 일어났죠. 함정은 정정, 군종, 그다음에 항곡 이렇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다 총액제를 실시했다. 정정도 비총제를 실시한 거고, 그다음에 군종도 군총제를 실시한 거고, 항곡도 한총제를 실시한 거죠. 예. 그래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총액제를 실시했고, 총액제를 실시하면 또 뭐하고 연결되면 공동납제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일단 각각에 하고 마을 단위에서 그걸 뭐냐면 그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의무 납부를 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정정의 문제점 볼게요. 양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토지 결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면세지, 탈세지 단 증가하면서 가세지가 감소됐죠. 예, 증가 가세가 감소됐고, 비총제다 하여 마을 단위의 세액이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 예, 그래갖고 전국 단위 총액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양한 명목 부가세가 토지를 지켜나는 경우인데 이걸 도교라고 하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삼수미세, 대동미, 결전 등 이런 것도 원래 전세와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동미 같은 경우에는 결전은 이제 토지세하고 군역 관련된 공납하고 군역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토지세 전환하면서 이제 부과되는 거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지방에서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잡세들 얘기하고 있어요. 잡세들. 예. 자, 그 중에 이제 고마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예전에 교과서에 나왔어요. 고마고는 뭐냐면 원래는 이거는 가나에서 걷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에서 그다음 공동납세 대응해가지고 뭐냐면 조금씩 각출했어. 예. 그래서 각출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세금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된 거야. 마을 단위에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 평상시에 그 세금을 각출해갖고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걸 이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아서 가나에서 의무적으로 이 고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던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원래는 민간이 운영이 됐는데 가나에서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의무적으로 자기가 이제 운영하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식으로 공동납부로 바뀐 것이 고마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비야, 가점주비야, 법에도 없는 내용들을 다 뭐냐면 결세로 여기 뭐냐 전세로 그냥 꽂아박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세금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포와 항곡의 감축과 결속분까지 도교연으로 토지에 부과했죠.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부가세를 토지에 집중시켜 지주는 이를 자기들에게 전가했고 자기들은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결가란 이름으로 해갖고 직접 납부를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정정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좀 설명할 텐데 여기는 잠깐만 3도 3한 정치인가? 예, 잠깐만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이건 뒤에 부분에서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정정의 문제점은 뒤에 부분에 다시 설명할게요. 예. 일단 진도 빼죠. 예. 자, 그 다음에 군총제를 볼게요. 군총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역법이 실시되면서 이제 9년 단위의 총액제가 실시됐잖아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군역법 실시에도 그 당시 그 군역의 신분제적 성격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19세기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인진, 족진, 백골진포, 항공정포 같은 피해들이 군총제의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할당량 외에도 그 당시 일반 그 지방 수령들이 여러 가지 명목을 더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한총대도 이제 뭐냐면 그 9년간 영진 단위의 한총대를 운영했으나 지역 간의 한국분단의 불균형과 함께 한국 배정에 특권층이 빠져나가면서 타원 현상들이 발생됐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상습적인 포탈로 포험이 있었고 등등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결과제인데 이 결과제를 왜 여기다 적어놨지? 그냥 한국제와 상관없고 5번 적어놓으세요. 여기 결과제는 따로 독립된.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도교나 형상과 관련된 거죠. 결과제는 이렇게 있고 거기 삼정의 문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죠. 하여튼 이런 문란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나중에 뒷부분에 같이 빼야 되겠네요. 이걸 같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내용 정리해 놓은 게. 예. 이런 걸 좀 다시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고 그러면 18세기 이전과 이후의 수치 방법 볼게요. 대개 이제 그 14세기, 18세기까지는 전세, 분역, 복납 이렇게 되는데 18세기, 19세기는 아까처럼 도교나 토지 결수에 걷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수치 방법에서는 작부제가 생겨졌어요. 이게 되게 중세적 속성이 있는데 그 마을 유지가 이제 뭐냐면 향리 대신에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8개월 단위 묶어서 호수를 지정하고 직수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16세기 때 저희 호수는 누가 담당하냐면 사족들이 담당했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향임들 있죠. 유황소의 향임들, 향청의 향임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걸 이제 해주는 대신에 대신 징수해주는 대신에 세금을 면제해 준 건데 나중에 18세기 되어 공동납제가 실시되죠. 그러면서 그 사족들 그 뭐냐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 어떻게든 향임직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그 항임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대신 징수를 내면서 세금 납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향전이 발생된 거야. 그래서 항임짐을 둘러싸고 향전이 발생됐다. 작부제에서 사족들이 항임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8세기 들어서 공동납제를 실시하면서 사족들이 그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세금 내지 않는 것까지 내야 되니까 군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항임짐을 둘러싸고 격전이 일어나고 결국 항쟁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19세기 넘어가면서 이게 좀 달라져요. 19세기 들어가면 이제 수령과 항리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작부제화돼서는 사족들에게 맡겼거든. 근데 자기가 직접 징수를 해. 왜냐면 직접 징수를 해야지 더 뭐냐면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직접 징수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간에서 가지고 그 뭐냐면 세금을 징수했던 이런 사족층조차도 뭐냐면 수탈의 대상이 되죠. 수탈의.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사족층 입장은 그다음 요부분이라고 하죠. 네. 요부분이 이제 그 누구야 신양들조차도 이제 작부제도에서의 어떤 권한이 상실된 채 단순히 수탈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밀란 초창기 때 이 요구민도 일반 농민들하고 같이 뭐냐면 목소리를 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특권이 빼앗긴 채 그 수령과 항리가 직접 징수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이 없고 오히려 수탈의 대상이 되니까 그다음 반발로서 이렇게 그 밀란 초기 단계까지 상소 올리는 단계까지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경제사 부분을 볼게요. 자, 그 조선후기 때 경제사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경제 사회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재적 변화 그 발전론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 16, 17, 18세기 때 사회경제 발전사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나온 대로 내재적 발전에서 자본주의 맹하론이 보인다. 그래서 그 당시 이걸 내세워 갖고 그 시민사관에서 내세우는 정체성을 깨기 위해서 이 조선후기의 어떤 생산력 발달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농업과 상공업 발달 이런 것들 이제 강조를 하는데 자, 그 밑에 이제 표를 보면요. 자, 일단은 경제가 발달하려면 일단 농업이 발달해야 돼요. 왜냐면 농업이 발달해야지 거기에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잉여 생산을 통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수급도 이제 발달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이항법과 경영법이 이제 해서 강작이 행해지고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등등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수급과 강업이 발달되죠. 상업도 민영 수급 발달, 설정 수세제, 뭐 그 당시 사상의 활동 등이 있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경제적 변화로 신분제가 동요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합법적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양반인으로 이제 상승한 사람들 많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사회 변동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화도 불러일으키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당 정책 말폐화 그런 현상들이 이런 밑바닥의 사회 경제적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농업 부분을 볼게요. 농업. 자, 농업 부분을 보는데 먼저 농촌사회 동향을 보죠. 자, 농업의 항폐화, 양난으로 경작지가 항폐화됐어. 그다음 기근과 질병이 만연돼 있고요. 그다음 정부 대책으로서 이제 보면 그 당시 농촌사회 안정 및 재정 기반 확보, 그 당시 그 양전 사업을 하고 농지 개간 사업하고 수의 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농지를 참여하면 농지 개간 참여하면 여러 가지 면세 특권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부가 일반 양민들이 뭐냐면 그 농지 개간 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을 원했는데 그게 안 됐죠. 왜냐면 양인들이 그 농지 기간에서 참여하려면 종자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경우 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갖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농지 기간 사업을 누가 주도했냐면 양반들, 예, 궁세가들, 그 궁전에 있는 궁전들 있는 세력들 이런 등등의 세력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 예. 그 당시 그래서 농지 개간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면세 특권도 그들에게 많이 이제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전서 결과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이게 원장부 결수고 이게 실제 수세 결수인데 여기 보면 세종 때까지 좀 올라가죠. 예. 선조 때 좀 낮아지다가 강해군 때 이렇게 해갖고 쫙 낮아져. 예. 그래서 강해군 때 보면 원장부 결수는 좀 늘어나요. 개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 수세 결수가 그대로죠. 예. 그대로야. 약간 뭐 5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 그대로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면세지잖아지. 대개 보면 양반이나 궁중 세력가들 등등이 이제 여기 개간 사업을 참여했기 때문에 면세지 같은 거 많이 받고 심으로 또 면세지를 좀 할 수도 있고 권력 이용해 갖고 진앙지 예. 그 자기 토지가 항구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앙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양전 사업에 반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냐면 토지 세금 결수는 적어 별로 없어. 근데 원장부 토지 개간을 해갖고 땅은 늘어났는데 진앙지나 면세진으로 이렇게 갖고 많이 주면서 빠져나가면서 실제 그 세금 거치는 거는 오히려 조선 전기 때부터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자 이런 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요 표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이 나왔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그 뒤에 96년도 기출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150만 개에서 집회 30만 개 감소해서 정부의 토지 확보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간 경쟁을 해서 했지만 상대적으로 주로 개간자의 소유권 인정하고 면세트였지만 그 면세트가 대부분 양반들에게 유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농지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은결 진앙지 뭐 면세지 증가하고 지세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 요거 96년도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원래는 편집을 요 내용이 요쪽 내용이 요쪽 뒤로 들어갔어야 했거든요. 예, 여기 요쪽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중적으로 배치됐네. 예, 이건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은 재편집할게요. 자, 농법계량을 볼게요. 농법계량. 자, 여기 이제 농법계량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상공을 발달하려면. 그 다음에 농업 인구를 감소시켜야겠죠. 그러면 효율적인 농업 경영이 필요한데 강작이 대표적인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잉여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잉여 인구들이 이제 늘어나면 이들이 상공업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이런 것들 시장이나 상공업자에 등장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은 이렇게 이제 농업 생산력과 농업의 효율적 이용해서 농업 인구, 비농업 인구 증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농업 생산 증대와 비농업 인구들의 그 증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력을 이제 올려야 되겠죠. 농업 생산력을 올려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볼게요. 자, 그 당시 그 농농사에서는 어, 농종법을 사용했는데 이걸 전조법을 바뀌었고 반농사에서는 그다음에 예전에 집합법이었는데 이게 이항법으로 바뀌었죠. 후기 때 농농사에서는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고 적은 노동력을 통해 많은 것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강작 경영을 하죠. 1인당 생산 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일부 계층들만 이제 농사를 짓고 나머지 계층들은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저쪽 이제 더 몰락한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도시 상공업자들이 되죠. 근데 이거 농민의 어떤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나죠. 분홍준이 방상하고 그 다음에 농민 토지 인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양법을 볼게요. 이양법. 자, 이양법은 이 씨뿌리 개선하고 관련돼 있죠. 논농사. 그래서 모판을 만들어서 싹을 틔운 후에 모가 한 모금 이상 자라면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을 이양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사직설에서 이걸 삽종법이라고 하죠. 또 예전에 농사직설 나올 때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이양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에서 처음 들었어요. 중국에 당나라 중기 때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된 건데,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살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준 거죠. 이양법의 입장을 보면, 자, 모내기법은 모판에 미리 좋지 않은 모를 골라낼 수도 있어. 유전적으로 불량한 모를 없앨 수 있고, 같은 면적의 토지에 더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좁은 토지에 이제 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반듯반듯해 갖고 줄을 맞춰 가지고 이양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심을 수 있죠. 그다음 롤을 줄을 맞춰 신기 때문에 집합보다 잡초를 골라내기 쉬워서 긴매기 노동력을 5에서 8월 정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긴매기 노동력, 잡초 고를 수 있는 노동력 줄일 수 있다는데 이게 뭐를 잘 맞춰서 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항법 같은 경우는 수전농법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짓는 방법이요, 물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 더는 물에 강해. 근데 잡초 같은 경우에는 물에 좀 약해요. 거기에 이제 계속 물에 있으면 썩거든요, 뿌리가.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잡초들을 자연적으로 솎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목판에 모가 자라는 동안 빈논에 보리를 심어서 농지에 1년에 2번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다. 이모작이라는 건 예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작물을 2번 짓는 것을 이모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항법을 할 때는 보리하고 이모작도 같이 행이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보리 농사 같은 경우에는 보리는 대체 소작농의 수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래서 이항법이라는 것은 농업 생산이 향상하고 생산의 노동 감소, 그래서 농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항법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수위 시설이 있어야 돼. 수전농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그 당시 수위 시설이 부족할 때는 농민들이 그렇게 권하지는 않았어요. 잘못하면 홍수가 될 수가 있거든. 아니, 잘못하면 가뭄이 될 수 있잖아요. 훈작이 되고 잘못하면 가뭄이 나는 훈작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원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노동 방식 변화를 보면 짧은 시간에 모내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두뇌와 품앗이 같은 공동 노동 방식이 확대됐고, 또 한편은 임노동자들도 증대됐죠. 그래서 이 학법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만 좀 관리하면 돼. 근데 추수기 때나 그다음 이양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공노동 방식으로 노동력을 서로 상호 부조하거나 아니면 임노동자를 등용 그 해가지고 고용해갖고 이제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촌사회 변화를 볼게요. 자, 이항법이 널리 보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경조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그 당시 이제 강작이 행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명령이 늘어나니까 강작 운동이 나왔다. 그러면서 땅을 소유한 사람들과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농촌사회 분할이 일어나는데 잠깐 이렇게 볼게요. 조선 후기 때는 대개 보면 분홍들과 그 다음에 직영지가 행해졌어요. 분홍을 보면 자 지주가 있어. 지주 입장일 때는 어떻게든 그냥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좋죠. 강작이 가능하니까 예전에는 탕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소작을 줬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나와 다 소작지를 해소해서 특정 얘한테 지원을 해준 거야. 그래서 분홍은 자기 토지도 있고 자작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주부터 차경지도 있죠. 그래서 이게 차경지 독점을 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강작을 하는 거야. 강작을. 그다음에 직영지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직영지도 이제 보면 예전에는 지주들이 이제 작계제 형태에서는 땅을 나눠줬잖아요. 예성농민이나 외고농민들이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주가 와갖고 직접 이제 관리를 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예성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땅이 필요 없는 거야. 얘들 다 해수해. 자기가 이제 뭐냐면 그 솔고노비들이나 그런 사람들 시켜가지고는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몰락을 하죠. 소작인들이. 그래서 경업 그 일반 농업에서 보면 분홍 같은 경우에 농토를 몰아주거나 직영지 같은 경우에 농민들 토지를 회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주가 토지의 소유권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경영권은 경작권을 독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이나 경작권이든 어떤 사람들이 집중을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소작지도 못 얻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몰락을 하죠.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냐?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보통 이제 고공으로 전락하거나 고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임노동자, 머슴 이런 사람은 전락하거나 아니면 농촌에서 못 먹고 못 사니까 그 강산이나 도시로 올라가서 상공업에 종사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든 경작권이든 특정 계급들에게만 집중돼 있고 나머지 애들은 대거 몰락해서 그 농원 노동제라는 식, 그 다음에 상공업자 도시로 올라갔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농촌사의 양극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자작농가 일부 소작농 등 경작지 규모가 확대돼서 강작을 시행하는 등 분홍초로 성장했고 대부분 대다수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헐값을 내놓아 빈농으로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들 농민들이 이제 그 도시나 포구 등지에 뭐냐면 유입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조법과 도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유리한 경제가 없기 위해서 이건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농민들은 이제 농사만 지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상품 작물을 재배하죠. 그 인삼이나 담배, 목화, 채소 같은 상품 작물 재배해서 농업 수입을 올렸는데 특히 이제 쌀이 제일 상품화됐어요. 왜냐하면 도시 인구가 이제 증가되잖아요. 근데 도시 인구들은 뭐 특별하게 이제 농산물 같은 거 생산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농촌에 의지하게 되는데 특히 주식인 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쌀의 상품화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항상 이러면 번답 현상. 번답 현상 보면 밭을 뒤엎고 논으로 만드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 쌀이. 근데 이거는 도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쌀의 상품화가 먼저 일어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그래. 중국에도 이미 송나라 때부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쌀의 상품화 같은 현상들이. 자, 그리고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뭐 지주나 신분제가 동요가 일어났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한도와 두 개의 상품권은 이게 왜 이거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적어놨네요. 예, 이거는 좀 약간 맞진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품앗이 이학법 보호 때문에 품앗이 같은 거가 연결됐고, 상도권은 이제 향도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상도권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신문제 동력하고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여기에다 집어넣는지. 예. 제가 이게 편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근데 나중에 뺄게. 이거는 뭐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다 집어넣지? 예. 자, 그다음에 반동사를 볼게요. 반동사를. 자, 앞에서 이제 집합부 이항법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반동사가 농종법에서 경종법 바뀌었어요. 예. 농종법은 밭을 갈 때 이항과 고랑이 생기잖아요. 주로 이항에다가 씨를 뿌리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경종법 고랑에다 씨를 뿌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초창기 때 농종법이었다가 이게 경종법 바뀌죠. 내용을 보면 밭의 주국을 재배를 위해 농지를 박고랑, 박이당을 다스리고 종려의 박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이다. 예,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이죠. 자, 고랑에 파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예전에 이항법의 장점 나왔으니까 경영법의 장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교과서에도 있고. 심한 가뭄에도 씨가 쉽게 바깥으로 나오고 김매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싹이 통풍이 잘 되고, 왜냐면 이게 그늘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잘 안 지어서 농사를 지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늘지잖아요. 예, 약간 그다음 거름 주기에 낭비가 없고, 왜냐 거름을 여기다 주면 이제 비나 바람이나 이렇게 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있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안전하잖아. 그래서 싹에 뿌리된 흙을 써 가꾸면서 바람과 가뭄에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농종법은 비해서 2배 정도 그 노동력을 감소하고 수확의 2~3배 정도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거 외에도 조선 전기 때 긍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긍정법. 네. 조선 전기 때 행해졌던 건데 긍정법은 이렇게 이제 그 뿌리에 식물을 심는 방법이에요. 자세히 모르겠지만 뿌리 근자거든요. 긍정법도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구두가리나 섞어짓기는 이제 학생들 윤작법 관련된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상품작물 재배를 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추위법이라 갖고 이제 윗걸음 주기하고 추가 시비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옮기고 계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로 미끄럼 주기해 갖고 이제 식물 지으면 여기다가 땅에다가 이제 뭐 심의만 주고 끝났는데 이제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요 위에도 이제 시비를 주고 그러니까 그 똥이라든지 오줌 같은 거 이렇게 뿌려주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추위법은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영분홍 같은 거 있는데 이 경영분홍은 예전에 책이 좀 나왔다가 요즘에 많이 좀 사라지고 그래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이걸 뭐냐면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가 좀 강하거든요. 분홍은 있지만 경영원 분홍이 있냐?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경영원 분홍은 뭘 이제 연상시키냐면 그러면요,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에 요몬 있죠. 요몬 계층들을 이제 좀 약간 비정해 놓고 이제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지면서도 지주의 토지를 받아가지고 합리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 지대 수입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품화폐 경제 발달해서 어떤 상품을 작물을 통해서 그 작물 상품화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것들 경영 분홍이다. 이렇게 상정해 놓고 이제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학계에서 상당히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등등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 결론이 안 났고 다만 그 밑에 뭐 그 상업적 경영을 한다. 거 자본가적 생산체제하고 유사하고 자기 토지뿐만 아니라 남의 토지를 또 빌려가지고 한다. 자본가 차진홍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자본가적 생산 방식. 그래서 지대 수입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발달된 상품 시장을 상품화폐 경제 발달 바탕으로 해서 그 상품 작물을 갖다 팔면서 이득을 얻는 그런 계층이다. 근데 학계에서는 아직 분홍층은 모르겠는데 경영까지는 생각을 좀 논란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방박 증거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박사 공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팩트 위주만 보면 돼. 팩트 위주만. 여러 가지 관점 제시키자고요. 예. 그런 거 요즘 나오지도 않고 채점하기 어려우니까 안 내. 자,
그러면 이제 지대 납부 방식 변화만 볼게요. 이거는 나올 수 있죠. 이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건 뭐 타조법, 도조법, 그 다음에 직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은 55번입니다.